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세미나실, 전에는 세미나실에서 강의했었는데, 세미나실은 의자가 딱딱해서 잠자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당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전번에 카톡으로 말씀드릴 때, 트로이 전쟁을 보고 오시라 그랬죠, 그죠? 예, 보고 오셨습니까? 저 영화가 좀 너무 길어요. 2시간 40분이 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많이 안 보셨을 겁니다만, 그 트로이 전쟁을 보게 되면은 이게 나와요. 그죠? 이게 이제 마지막 판에 이 트로이 목마를 트로이 성으로 진입해서 목마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게 트로이 전쟁인데, 이 트로이 전쟁 사실은 이 일리아스, 오늘 강의할 일리아스에서는 이 장면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의 가장 영웅 헥토르가 죽죠, 그죠? 헥토르가 죽는데 헥토르의 장례식으로 끝나요. 끝나고 난 뒤에 벨리기리우스의 아이네이아스라는 그 책에서 이 트로이 목마에 대해서 상세히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게 덧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에서, 일리아스인 트로이 전쟁에서는 사실은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자, 오늘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의 주체는 문화와 사람들이란 단체입니다. 이 문화와 사람들이란 단체는 15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답사를 가고 겨울에는 특강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이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답사를 못 가면서 그 회원들이 좀 많이 수가 줄어들고 해서 답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문화와 사람들 회원에 등록할 것이라는 생각하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 문화와 사람들은 단체 회원이 현재 한 40명이 정도 되는데, 그 모여있는 돈이 한 800만 원 돼요. 그러면 들어가려고 그러면 20만 원 내야죠. 20만 원 내면 들어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5만 원만 내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놨으니까 들어와서 손 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뭔가 하면 이 트로이 전쟁,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를 강의하는데 이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인데, 이 첫 번째 강의는 일리아스에 녹아있는 신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본격적인 전투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언제 있는가 하면 12월 26일에 있습니다. 11월 달은 뭐 하느냐? 11월 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씩 답사를 하는데, 답사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가 12월 26일에 트로이 전쟁이고, 그 다음에 3차, 4차는 1월 달, 2월 달인데 이것은 오디세이아에 대한 강의가 됩니다. 왜 이렇게 강의를 몇 번씩 걸쳐서 하느냐는 문제인데요. 원래 이제 여러분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읽어봤습니까? 혹시? 아마 안 읽어봤을걸. 근데 우리 이제 보통 로미오와 주리엣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저는 로미엣은 읽어봤는데 주리엣은 안 읽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책 안 읽어본 거예요, 그죠? 그건 합쳐진 거예요, 한 권이요. 그런데 여기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책이 2권이에요. 두 권이기 때문에 일리아스는 읽어봤는데 오디세이아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돼요. 근데 이게 일리아스란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굉장히 두꺼워.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 한 750페이지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오디세이아는 얼마나 되는가 하면 한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또 재미있느냐? 재미도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보통 잘 안 읽습니다. 안 읽어요. 그래서 안 읽으니까 4번에 걸쳐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가 정확히 뭔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일리아스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여기 이제 여기 어디 가면 그리스 지역이요. 그리스 여기 미케네 문명이고 미케네 문명보다 더 앞선 문명이 크레타 문명이 더 앞서 있어요. 그래서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이거보다 더 빠른 게 뭔가 하면 트로이 지역의 문명이 됩니다. 되는데 이 트로이 지역의 넓은 부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리온이라고 해요. 일리온. 그 다음에 그 좁은 부분, 이 좁은 부분을 트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리아스는 일리온, 이 전체 지역, 일리온의 아스는 이야기요. 이야기 혹은 노래입니다. 이게 시거든요. 일리아스는 잘 읽어보시면 시적 표현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입니다. 그래서 일리온의 노래, 일리온의 시, 일리온의 이야기, 이게 일리아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일리아스의 얘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일리아스의 얘기라는 것은 여기에 그리스 지역의 스파르타의 왕비가 여기에 트로이의 왕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니까 여기에 이 그리스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10만 명의 대군이 그 헬레라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트로이로 가서 전쟁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일리아스입니다. 일리아스. 예. 근데 그래서 또 보통 이 트로이 전쟁이라고도 해요. 트로이 전쟁,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들 보라고 했던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가네. 그 다음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이아는 뭔가 하면은 일리아스에서 트로이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스가 전쟁에 완전히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뒤에 그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오디세우스가 여기 일리온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그리스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데 그 중에 오디세우스가 있었던 왕국은 어딘가 하면 이티카입니다. 요 지역이요.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바로 못 들어가요.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노옰을 사가지고 이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해서 온갖 고생을 다해서 여기서 7년 동안 있다가 10년째 여기에 돌아가요. 여기에 돌아가는 그 얘기를 적어놓은 게 뭔가 하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일리아스는 처음 시작이 뭐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분노에서 나와요. 화를 팍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리아스의 주제 중에 가장 중심 주제가 뭔가 하면요, 분노입니다. 분노인데 그 분노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건데요. 이 전쟁이 일어났던 시대는 언젠가 하면은 트로이 전쟁은 지금부터 320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일리아스가 쓰여진 것은 그 3200년에서 400년 뒤인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쓰여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3000년 전후에 귀족들이나 왕족들 이렇게 기득권자들은 무조건 싸워요. 싸움밖에 몰라. 싸워서 다른 사람 약한 민족이나 약한 나라를 정복해서 약탈해 오는 게 중심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우는 게 가장 잘 싸우는 게 미덕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잘 싸우는 거. 가장 잘 싸워서 상대국의 나라를 점령해서 그 상대국의 모든 것들을 약탈해 오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없죠. 정의는 없는데 여기에 누가 오디세우스 그 주인공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 그 일리아스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아킬레우스거든요. 이 아킬레우스가 화를 팍 내는 걸로부터 시작돼요. 그 화를 왜 내느냐 하는 건데 그 화를 내는 것은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의 총사령관 아가멤논입니다. 아가멤논이고 이게 누군가 하면 아킬레우스요. 아킬레우스인데 이 아킬레우스한테 아킬레우스가 약탈 전쟁을 하는데 그 약탈 전쟁을 하면서 뺏어 약탈한 여자가 누군가 하면 브리세이스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뺏어 올 때 그 남편도 브리세이스의 남편도 죽여버리고 남편도 오빠도 죽여버리고 그 당시 미덕이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브리세이스를 약탈해 왔는데 아가멤논이 이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위니까 위니까 아가멤논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약탈해 온 그 브리세이스를 내가 뺏어가겠다. 그러니까 화를 팍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다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내가 이제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낼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 사람이 정의를 짓밟아버리니까 내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의는 뭐냐? 이 아킬레우스의 정의는 뭔가 하면은 내한테 분배된 내 몫을 남이 뺏어가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요. 그 이전에는 이 일리아스를 쓰기 이전에는 그런 정의가 없어요. 없이 무조건 싸움과 약탈 이것만 있었는데 일리아스를 쓸 때는 드디어 정의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정의를 짓밟으면은 여기서 화를 내서 싸울 수 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분노입니다. 일리아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분노인데 그 분노는 드디어 사회에 정의가 등장했다는 걸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원래 이 아킬레우스가 최고로 싸움 잘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찔러 죽을 수 있어요. 찔러 죽을 수 있는데 여기 아테나가 야 참아라. 이 만약에 이때 아가멤논 죽이면은 그리스군이 분열해서 다 망한다. 그래서 참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난 뒤에 나중에 아킬레스 그럼 전쟁에 참여 안 하겠다 하다가 나중에 어떤 이유로 아킬레스가 전쟁에 참여를 해요. 전쟁에 참여해서 트로이 성의 왕자가 가장 잘 싸워요. 이 왕자를 죽입니다. 죽이고 난 뒤에 여기에 마차의 시체를 질질 끌면서 성을 돌아다녀요. 이렇게 이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최고가 뭔가 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최고의 미덕이니까 이 아킬레우스가 함부로 사람을 막 죽여요. 막 죽이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을 죽이는 이 전쟁 이러한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가 하는 건데 이 전쟁이 하는 것은 올림포스 위에 신들이 딱 있어요. 신들이 그 인간들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보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바라다보고 있어요. 이게 신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나쁜 짓을 시켜놓고 싸움하게 해놓고 전쟁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게 하고 강간하고 약탈하고 이런 것들을 신들은 바라다 보면서 기분 좋게 껄껄껄 우는 거예요. 이게 신들에 의한 지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항상 어느 시대나 신들에 의한 지배는 굉장히 잔인하고 참혹해요. 거의 모든 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일리아스 전쟁이 끝났는데요. 이때 누가 없어지는가 하면 영웅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 신화에서 영웅이라는 게 누가 영웅인가 하면은 신과 인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이걸 영웅이라고 해요. 신과 인간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최고의 영웅은 누군가 하면 예수입니다. 그죠? 신과 인간 중간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때 이 시기에 영웅은 신하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을 영웅이라 그래요. 그 영웅이 이 일리아스 전쟁에서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면서 드디어 인간 오디세우스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오디세우스는 여기 보면요.
여기면 이제 여기 칼립소라고 하는 기가 막힌 요정이 있어요. 신이죠. 신이 여기 누군가 하면 여기에 오디세우스고 여기에 아들인 텔레마코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디세우스 이 요정이 오디세우스 보고 뭐라는가 하면 야 내가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해줄게. 그러니 내가 같이 살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들의 세계라는 것은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오디세우스는 그걸 물리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있는 것은 늙어 빠진 자기 마누라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인이거든요. 이게 페넬로페라고 하는 부인인데 늙었습니까? 안 늙었죠.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몇 년 만에 돌아가는가 하면 20년 만에 돌아가요.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그때 20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대쯤 돼. 40대. 40대에는 여자라 그럽니까? 저는 40대하고 같이 겸상도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도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이 돌아갈 때 여기서 바다에서 1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해요.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자기의 부인과 자기 아들을 찾아 나가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오디세우스의 정체성, 나란 게 누구냐, 인간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정체성을 찾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이아.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리아스라 하는 것은 신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요,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메로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지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부터 2800년 전에 그리스의 시인이었어요. 눈이 먼 장님인 시인이었습니다. 그 시인인데 여기 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호메로스고 이 호메로스에게 여기에 승리의 신 니케가 왕관을 씌워주고 있어요. 왕관을 씌워주고 있고 여기에 주위에는 몇 명이 그려져 있는가 하면 42명의 서양의 중요한 철학자, 중요한 예술인들 총망라해서 그려놓은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서양의 모든 철학과 서양의 모든 문화예술은 그 출발점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일리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일리아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모든 유명한 말은 어디서 영감을 얻는가 하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서 영감을 얻어요. 예를 들면은 멘토 들어보셨죠? 멘토도 오디세이아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아멘도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침묵하는 다수란 얘기 들어보셨죠? 침묵하는 다수란 얘기도 어디서 나는가 하면 일리아스에서 나와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사람들의 언어의 중요한 말의 출발점은 바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누군가 하면 호메로스라 그랬죠. 요 밑에 두 여인이 있어요. 두 여인이 있는데 이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은 사람이 아니고 일리아스입니다. 일리아스를 이렇게 사람 여자처럼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빨간 것은 전쟁을 뜻해요. 전쟁을 뜻하고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칼이 있어요. 칼로 전쟁하는 모습 일리아스.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하면 파란 옷을 입고 있어요. 파란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배를 놓젓는 노입니다. 노니까 이것은 오디세우스가 일리온 트로이부터 자기 고향 이티카로 돌아가는 그 10년의 과정을 적은 게 오디세이아인데 그 오디세이아를 이렇게 의인화시킨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예술인들, 사상가, 철학가들도 전부 다 출발점은 누군가 하면 여기에 바로 호메로스인데 그 한 예로 여기 보면 여기 이 사람이 단테 신곡을 쓴 단테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단테가 베르길리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저승을 찾아가요.
저승을 찾아가는 장면인데 그 저승을 찾아가는 장면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그대로 나와요. 그걸 이어받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여기 보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에 나오는데 선택하는 게 나와요.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 그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인간이 선택할 게 없습니다. 신이 정해진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서 뭐가 나는가 하면요.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하는 게 등장을 해요. 선택하는 게 등장한다는 의미는 인간이 드디어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인간의 선택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선택하는 것들이 후세의 모든 작품들이 다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셰익스피어예요. 셰익스피어 중에 햄릿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죠? 햄릿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의기는 뭔가 하면 to be or not to be, that's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선택이죠. 내가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햄릿은 어떤 걸 선택했어요?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죠? 사느냐 죽느냐 선택하는 건데 이것은 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인간의 세계가 열리는 것, 철학이 열리는 것은 선택에서부터 출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하고? 그러면 이제 전체 일리아스 구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보면 이제 권이 뭐니까 이제 4권, 24권까지 1권에서 24권까지 일리아스는 2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트로이 전쟁 얘기했죠. 트로이 전쟁은 전쟁 기간이 얼마인가 하면은 10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그럼 트로이 전쟁이라 한다면은 전쟁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고 그 10년 동안 어떻게 전쟁이 전개돼서 나중에 전쟁이 어떻게 끝났다라고 기록을 해야 될 텐데 10년 동안 기록하려면 얼마나 내용이 많고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호미로스는 어떻게 전개하는가 하면 다 필요 없고 핵심 결론 되는 걸 팍 들어가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서론이 길면은 정말로 지루해요. 듣기가 지루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거 들으려고 하면 지루해서 못 살아. 유튜브 강의를 듣더라도요. 앞에 나오는 거 인사만 하고 그거 듣기도 싫어. 그냥 바로 결론 들어가잖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트로이 전쟁에서 이 호미로스는 일리아스에서 긴 전쟁을 얘기하지 않고 9년 동안 전쟁한 거 다 생략하고 마지막 10년째 50일 동안 전쟁하는데 그 결론이거든요. 결론으로 바로 팍 뛰어들어가요. 팍 뛰어들어가면서 그 전쟁의 과정에서 왜 이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하는 요놈은 어떤 놈이고 요놈은 어떤 놈이고 하는 걸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서론까지 다 끌어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일리아스의 50일간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기록한 게 바로 일리아스요. 그래서 그 요약을 잠깐만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 전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막입니다. 서막이 뭔가 하면 분노로부터 시작해요. 분노로부터 무슨 분노가 하면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리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킬레우스가 성질을 팍 내요. 성질을 왜 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의 총사령관은 누군가 하면 아가멤논입니다. 아가멤논인데 이 아가멤논한테 주어진 약탈 여자는 크리세이스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한테 그 여자는 브리세이스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크리세이스는 아폴로의 신 때문에 할 수 없이 아가멤논은 그 여자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면서 이 아가멤논이 뭐라는가 하면 네 아킬레우스 네에 분배된 그 여자를 나한테 달라. 브리세이스를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아킬레우스 성질을 팍 낸 겁니다.
원래 그 여자는 내 몫이란 말이야. 내 목. 내 목. 이게 정의, 아까 정의라고 했지, 정의. 정의. 그 당시에 정의는 내한테 부여받은 목입니다. 목. 내한테 부여받은 목인데 그 정의를 깨버리고 내 여자를 뺏어가려고 하니까 성질이 팍 난 거예요. 그런데 아가멤논은 총사령관이고 그다음 그 밑에 아킬레우스가 있으니까 할 수 있이 뺏겼습니다. 뺏기니까 아킬레우스 성질을 팍 내면서 엉엉 울어. 엉엉 울으니까 그 아킬레우스의 엄마가 누군가면요, 테티스라고 하는 여신이었어요. 테티스라 하는 여신이 아킬레우스한테 찾아와서 네가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슬피 웁니다. 그래. 그럼 내가 제우스한테 가가지고 그리스가 전쟁에 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아킬레우스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고 테티스는 아킬레우스한테 그래. 그럼 내가 제우스한테 가가지고 네가 싸우고 있는 그리스 편이 지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한테 가서 그래서 첫째 날 전투가 시작되는데 제우스가 뭐라는가 하면 그래. 그럼 내가 그리스를 지게 해줄게. 그래서 드디어 첫째 날 전투에서는 그래도 신들이 참여해요. 신들이 참여하면서 전쟁이 막상막하가 됩니다. 막상막하가 되는데 둘째 날 전투에서는 제우스가 드디어 포세이돈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네가 가서 좀 싸움 좀 제대로 해봐. 그래서 트로이 군대가 그리스 군대를 코너로 몰아요. 코너로 몹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셋째 날 전투가 탁 되는데 셋째 날 전투에서 헤라는 누군가 하면 제우스의 정부인이요. 이 제우스는 바람을 많이 피워서 여자가 많거든요. 많은데 진짜 부인은 헤라요. 헤라가 곱게 단장해가지고 제우스를 꼬셔가지고 제우스를 푹 재워버려. 푹 재우는 사이에 그리스군이 트로이군을 막 공격해서 트로이군을 코너로 봅니다. 그런 찰나에 제우스가 눈을 팍 떴어요. 눈을 팍 떠보니까 지금 그리스가 막 이기려 하거든요. 이기려 하니까 성질이 탁 나가지고 야, 모든 신들 다 올라와. 올림푸스로 다 올라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마. 그래 놓고는 포세이돈을 보내가지고 트로이가 이기도록 만들어요. 거의 트로이가 이기도록 만들으니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할 수 없이 아킬레우스한테 참여하려도 참여 안 하니까 아킬레우스의 절친한 친구라고 얘기도 하고 동성애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군가 하면 파트로클로스입니다. 파트로클로스한테 대신 파트로클로스가 내가 싸우겠다.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투구하고 갑옷을 다 차려입고 마치 아킬레우스인 것처럼 싸우러 팍 나가요. 싸우러 나가서 누구하고 싸우는가 하면 헥토르하고 싸워요. 헥토르가 누군가 하면 트로이의 최고의 명장. 헥토르하고 싸우는데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를 죽여버립니다. 파트로클로스를 죽이니까 그 다음에 죽이면서 세 번째 날의 전투가 끝났습니다. 네 번째 날의 전투인데 이 네 번째 날의 전투에서는 아킬레우스가 자기의 절친이면서 동성애 관계라 그래요. 동성애 관계에 있는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으니 성질이 팍 돋았어요. 성질이 나가지고 드디어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아주 무참하게 트로이군을 죽이기 시작해요. 시작해서 마지막에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헥토르를 죽입니다. 트로이의 최고의 명장, 트로이의 최고로 뛰어난 왕자 헥토르를 죽여요. 헥토르를 죽여놓고 화가 안 풀려가지고 그 시신을 끌고 다니면서 성을 끌고 다니면서 12일 동안 모욕을 줘요. 모욕을 주는 사이에 그 앞에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12일 동안 막 끌고 다니니까 그 트로이 성의 왕, 헥토르의 아버지죠. 헥토르의 아버지인
프리아모스가 아킬레우스를 찾아와서 시신을 간절히 부탁해서 시신을 찾아갑니다. 시신을 찾아가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요. 장례식을 치르는 게 일리아스의 끝입니다. 장례식 끝이요.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이 일리아스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뭔가 하면 분노. 분노는 뭐였어요? 정의. 그 다음에 죽음과 장례인데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그 죽음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죽음인데 그 일리아스 전쟁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아킬레우스죠. 아킬레우스인데 원래 아킬레우스는 어떻게 예언이 내려졌는가 하면은 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은 빨리 죽는다. 빨리 죽지만 명예를 얻는다 그래요. 그런데 아킬레우스 그다음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길게 오래 산다.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짧게 살면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전쟁을 택했어요. 왜 오래 사는 걸 거부하고 죽음을 택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누군가 하면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우스요. 이게 칼립소라는 여신이요. 칼립소라는 여신인데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끝나고 난 뒤에 10년 동안 바다를 헤매요. 바다에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고생하는데 10년 동안 고생은 아니고 7년 동안은 여기에 칼립소라는 여신, 님프라 그러는데요. 여신하고 낮에는 아주 호화찬란한 그런 공연을 보고 아주 뭐 한락진 그런 공연을 보고 그다음 밤이 되면은 이 칼립소의 농염한 칼립소와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 시기가 7년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한 시기였습니까? 그렇게 행복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디세우스는 항상 혼자 바닷가에 나와서 쓸쓸하게 저 먼 자기의 고향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칼립소가 오디세우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한테 암브로시아하고 넥토를 주겠다. 암브로시아하고 넥토를 마시는 거 넥타 아시죠? 그죠? 넥토리에서 나왔어요. 그다음 암브로시아 먹는 거 신이 먹는 거요. 그래서 신이 먹는 두 개를 먹고 마시면은 영생불사해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면서 죽지 않은 신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칼립소가 오디세우스 보고 너한테 넥토르와 암브로시아를 줘가지고 절대로 죽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는 신으로 만들어줄게. 만들어줄 테니까 너 고향으로 떠나지 마라. 그래서 고향으로 떠나지 말았는데 이 선택 문제에 고향으로 떠날래? 고향으로 떠나지 말래? 원래 신의 세계에서는 말했어요. 인간의 선택이 없다 그랬죠. 인간의 선택이 없습니다. 신이 정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세계에서는요,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선택권을 준다면은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뭐를? 넥타와 암브로시아를 먹고 마시고 영원히 청춘을 유지하면서 죽지 않는 신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신을 선택합니까? 뭐 보통 그래요. 보통. 아니면은 신을 선택하지 아니면은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늙어 빠진 마누라 페넬로페하고 같이 사는 거 그걸 선택할 거냐? 그런데 트로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나와요. 아킬레우스하고 브리세이스하고 이 중에 아킬레우스가 브리세이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인간을 질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면을 질투하느냐? 인간이 죽는 걸 질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는 걸. 신은 죽지 않죠. 신은 죽지 않는데 인간은
신에 대해서 뭐를 희망하는가 하면 신이 죽지 않는 거. 그걸 우리가 인간도 누리고 싶다 그러죠. 근데 신은 인간이 죽는 거에 대해서 질투한다.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죽는 걸 그렇게 그리워한다. 죽고 싶다는 이런 얘기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뭘 찾느냐? 신들의 세계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죠. 죽지 않은데 신들은 계급이 있어요. 제우스 굉장히 높은 계급이요. 제우스한테 밑보이면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간한테 독수리한테 간을 쪼아 먹이는 벌을 받을 수도 있고 타르토스라는 무적행 거기 가서 고생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신은 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권력과 재력 반드시 이걸 갖춰야 오랫동안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도 죽지 않고 오랫동안 잘 살려면 뭐를 갖춰야 되느냐? 권력과 재력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문제는 권력과 재력을 갖췄을 때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사랑이라는 것은 없다라 하는 겁니다. 왜요? 왜 없는가 하면은 만약에 권력이 높은 사람한테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요. 모여들 때 그 사람들 왜 모여드느냐? 왜 모여들겠어요? 권력 때문에 모여드는 권력 때문에. 권력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바로 떨어져 나갑니다. 돈 많은 사람들 똑같아요. 돈 많을 때는 사람이 그 주위에 우글우글 하지만은 돈만 없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권력과 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만 추구한다면 아주 몹쓸 인간으로 바뀝니다. 정말로 몹쓸 인간, 비정한 인간으로 바뀌어요. 사랑이라는 건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딱 봤을 때는 신들이라는 것은 정말로 냉정하고 영악하고 인간단면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신들은 인간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요. 누구나. 여러분들도 다 죽고 나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 때에 권력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몸이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어느 정도 필요해요. 어느 정도 필요한데 60대, 70대 돼서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죠? 더 이상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곧 죽을 거니까. 곧 죽을 거니까 돈과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뭘로 찾아갈 수 있어요? 인간과 인간의 애정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또 하나, 언제 죽느냐 하는 문제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여기 밖에 나가다가 그냥 쓰러져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순간 이후에는 바로 내 죽음이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는 어때요? 그 찰나적인 삶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 몰입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 몰입에 성공하면은 불멸의 명예를 얻을 수도 있다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라고 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 죽음이야말로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만약에 영원히 산다면 절대로 인간답게 못 삽니다. 그런 의미로 죽음은 굉장히 의미 있는데 문제는 반드시 내가 요 순간만 지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영원한 삶을 유지할 수도 있다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리아스에 녹아있는 그리스 신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트로이 전쟁은요, 이게 원래 신화인데 신화를 다 빼버렸어요. 신화 넣으면은 영화 만들기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신화를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화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일리아스에 녹아있는 그리스 신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일리아스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이 신화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많이 보셨죠? 이게 파리스의 심판이라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모든 화가가 다 그리다시피 했어요. 이게 누군가 하면 파리스입니다. 파리스. 트로이 전쟁에서 파리스 아주 비열하게 싸우는 놈 있잖아요. 그죠? 트로이 성의 두 번째 왕자. 이게 파리스요. 파리스고, 그 다음에 이게 누군가 하면, 비너스. 필수, 누구요? 아프로디테. 잠깐만, 때때로 이름을 잊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요? 아프로디테이고, 요거 누구겠어요? 요거? 아테나, 투고에서 아테나. 요거 누군가 하면 헤라. 그래서 이 그리스, 트로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신, 요 세 사람이요. 요 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먼저 신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나 인도 또 중국 이런 데서 신에 대한 얘기할 때 맨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카오스의 세계 혹은 큰 알의 세계에서부터 출발한답니다. 중국의 신라 같으면은 이 알에 누가 있으면 반고가 있었어요. 반고가 알을 깨고 나와서 반고가 해체되었습니다. 반고가 해체되어서 반고가 숨 쉬는 것은 여기 숨은 공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그 다음에 반고의 머리털 이런 것들은 다 산이 되고, 반고의 이 몸들은 육체가 되고, 반고에서 나는 물은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신의 부분으로 다 구성되어 있다. 신의 부분이 해체해서 이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는 뜻인데, 결국 뭐요? 온 우주는 신의 부분, 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제우스 이전의 신들부터 보면은 온 우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알에서부터 시작돼요. 큰 알, 카오스에서부터, 여기 많은 신들이 있는데 복잡하니까 하나 대표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자, 이 카오스에서 가이아, 대지의 신이 딱 등장해요. 반고의 신 같으면은 반고의 몸에 의해서 우리 육체가, 반고의 육체에 의해서 대지가 만들어졌답니다. 마찬가지로 카오스 혼돈의 세계에서 대지가 만들어졌어요. 자, 대지가 만들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들 몸에 의해서 우주가 완성되었는데 그 우주의 각각의 이름을 신들이 붙여줄 때 의미가 있어요. 신들을 몸에서 만들어졌는데 신들이 이름을 마음대로 막 붙여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야훼에 의해서 천지창조 됐을 때 야훼가 말로 막 붙여주잖아요. 그죠? 말로 하면 우주가 다 형성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 신화에서도 모든 것들이 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신들이 이름을 딱딱 붙여줬을 때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김춘수란 분이 꽃이란 시로 얘기를 했죠. 그죠? 꽃이란 시 한번 읊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두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시였죠.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이 신의 몸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요함은 어디서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가 하면 다윈의 종의 기운이라는 책자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윈에 의해서 종의 기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이 우주는, 이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46억 년 전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하나의 알,
카오스의 세계 알 혹은 세포라 그래요. 이걸요. 하나의 세포가 약 40억 년 전에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포에 의해서 여기에 유성생식을 거쳐서 고생대 때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를 거쳐서 신생대에서부터 여기에 산호류, 오류, 유상식물, 곤충, 파충류, 포유, 공룡 등등 모든 동식물이 만들어졌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하나의 알,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만들어졌답니다. 세포에서부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마지막에 태어난 동물이 누구요? 그 마지막에 태어난 동물이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우주 만물의 최고의 동생은 누군가 하면 인간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찰스 다윈, 진화론의 찰스 다윈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그 뭔가 하면 모든 우주의 모든 물질은, 생물과 식물은 하나의 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의 알에서부터 출발해서 뭐예요? 전부 다 같은 형제이다. 형제이다. 돼지하고 나하고 같은 형제이다. 소나무하고 나하고 같은 형제이다. 그러니 소나무를 내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느냐? 못 자르죠. 못 자른 거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입니다. 종의 기원의 핵심은 모든 만물은 형제. 모든 만물은 형제의 동포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마라. 이게 종의 기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이죠.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똑같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데 이 똑같은 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신은 마음대로 변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신 얘기 나오면 뭐 호랑이로 됐다가 사자로 됐다가 파라로 됐다가 뭐로 됐다가 나무로 됐다가 이렇게 변신하잖아요. 그죠? 그 변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의 세포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로도 되고 저걸로도 되고 변신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 변신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제우스 같은 경우도 온갖 걸로 다 변신해요. 변신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여자 알크메네 여자인데 여자가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에요. 이게 누구 같아요? 모나리자로 보이죠? 모나리자 이게 왜 이 모나리자로 되어 있느냐? 이 그림을 모나리자의 제자가 그렸어요. 그래서 이 모나리자처럼 보여. 모나리자처럼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 그림을 서양의 신에 대해서 그림 그릴 때 성기는 남자 성기는 표현할 수 있는데 어린 애의 성기로 표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자 성기는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렴풋이 표현했어. 근데 어쨌든 요 그림 잘 보면 여기 아주 예뻐요. 여기 이제 레다라 하는 여인인데 여기 누군가 하면 오리죠. 오리야. 오리 아니요? 백조? 백조 같다. 백조. 백조 같은데 여기 제우스야. 제우스거든요. 제우스인데 이 제우스가 이 왕비거든요. 왕비가 너무 예뻐서 제우스가 이게 백조로 변해서 이렇게 안고 있어서 그날 저녁에 백조하고 부부 관계를 가졌어요. 부부 관계를 가졌는데 요 여자가 스파르타의 왕비거든요. 스파르타 왕 핀다로스가 그날 저녁에 또 같이 잤어. 또 같이 자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를 네 쌍둥이를 낳았어요. 네 쌍둥이를 낳는데 두 쌍둥이는 제우스 쌍둥이고 두 쌍둥이는 스파르타 왕의 쌍둥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될걸? 안 되는데 이게 된다 그래. 왜요? 모든 만물은 같다 동일하다. 또 특히 여기 제우스가 백주로 변했는데 이 백주로 변한 것은 마음대로
제우스는 마음대로 변해요. 마음대로 변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주 만물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백조이든 아니면 이 여자의 남편이든 그 다음에 제우스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변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여자가 에우로페인데 에우로페가 그렇게 예뻐. 그렇게 예쁘니까 이 에우로페를 꼬시려고 제우스가 뭘로 바뀌냐면 황소를 바뀌어. 황소를 바뀌어서 이 에우로페를 꼬셔가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유럽으로 가. 그 유럽에서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에우로페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신은 전지전능에서 만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신의 이제 우리 신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신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나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의 성격은 기득권자들의 성격과 유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득권자들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득권자의 대표적인 기득권자는 누가 기득권자인가 하면요. 재벌들이 대표적인 기득권자들입니다. 자, 이 재벌들이 주로 추구하는 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력하고 재력입니다. 권력과 재력을 추구하는 게 재벌들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재벌들은 대체로 인간성을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권력과 재력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한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대한항공의 조씨 자녀들,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일간지의 관계의 어떤 호텔 사장이 자기 부인한테 30억을 줬는데 그 30억 때문에 그 자식들이 아들과 딸들이 자기 어머니를 자살로 몰아갑니다. 결국 그 어머니가 자살했어요. 30억 때문에 자식들이 엄마를 죽이더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권력과 재력을 추구하는 자들의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신들이 대체로 결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신들끼리 결혼을 해요. 신하고 인간하고는 결혼하기는 해요. 근데 잘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벌들도 대체로 재벌들끼리 이렇게 혼맥이 이어져요. 이렇게 전부 다 재벌들끼리 혼맥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마치 신들끼리 결혼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득권을 아주 많이 향유하는 사람들, 재력과 권력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인간성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신의 속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연은 인자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절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드러운 면, 인자한 면을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자에서는 뭐라고 하면 천지불인이다. 천지 우주는 절대로 인자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대체로 이 잣나무가 이렇게 큰 것은 잣나무가 생각하기를 내가 커가지고 이 잣나무를 크게 해서 잣나무의 그늘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쉬게 해줘야 되고 잣나무가 열리게 해서 배고픈 사람한테 잣나무를 따먹게 해줘야지 그런 목적으로 잣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오로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잣나무가 클 뿐이요. 클 뿐인데 어떤 경우는 이 자연이죠. 돼지죠. 돼지. 이 돼지는 때때로 인간에게 굉장히 횡포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번처럼 포항 지역에 태풍이 몰아쳤을 때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흉폭스럽습니다. 결코 인자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동차가 둥둥 떠내려가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 밑에 그 차고에서 사람이 죽어가게 만들고 포스코가 물바다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연은 결코 인자롭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대자연의 모습들이 뭐예요? 신의 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신이 몸이 해체해서 대자연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대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자롭지 않아요. 신들은 결코 인자롭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자연도 인자롭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자연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이 자연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 불가능해. 항상 좋다가도 어느 때는 인간을 완전히 잔인하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이라 하는 것을 조금 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각각의 신들을 만들어요. 인간화시켜요. 대자연을 인간처럼 만들어요. 인간처럼 만들었을 때 아마도 그 인간처럼 된 신들은 때때로 인자롭게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 때문에 이렇게 신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신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신들의 탄생에서 아까 이제 가이아가 탄생됐죠. 그죠?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 카오스에서 가이아가 탄생됐습니다. 가이아는 뭔가 하면요, 대지의 여신이요. 이 전부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이 대지는 가이아 신의 몸으로 다 이루어졌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이 가이아 신이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우라노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거는 대지의 신이고 이것은 대지의 아들의 우라노스 신이에요. 우라노스 신인데 그 다음에 이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 이거는 이제 여자고 남자니까 사이에 자식들이 생겨납니다. 어마어마한 자식들이 많이 생겨요. 오케아노스에 등등등등 여러 신들이 태어났는데 이 우라노스가 자기가 태어난 신들이 시끄럽고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이아의 몸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가이아의 몸속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가이아가 굉장히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내 아들 중에 어떤 놈이 나와가지고 이 너희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일 놈 없냐? 나와라!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가 하면 크로노스가 나옵니다. 크로노스가 나와서 이게 우라노스요? 이게 우라노스의 아들 크라노스입니다. 크라노스. 이 크라노스가 자기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버려. 성기를 잘랐습니다. 자기 아버지 성기를 잘라버렸어. 그래서 근데 우라노스가 성기가 잘려졌어요. 누구한테? 자기 아들에 의해서 성기가 잘려진 겁니다. 도대체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 그 의미, 부친 제거의 의미는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요. 세상을 새로 열기 위해서는요, 기득권을 부셔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태어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데미안 들어보셨죠? 데미안, 헤르만 헤세가 지은 데미안의 소설, 거기에서 나오는 게 하나의 알입니다. 이 알은 기득권이 움직이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새로운 세계인데 이 알에서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온갖 발버둥을 쳐야 이 알이 깨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득권이 둘러싸고 있는 이 기득권의 세계를 발버둥 치면서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알을 깨고 나왔을 때 새롭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자기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던 의미요. 그 다른 게 아니고 기득권을 제거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친 제거 상징 의미는 대체로 지금껏 우리는 계층별 아니고 그 위계, 아버지 세대하고 아들 세대가 어떻게 돼요? 충돌해요. 되게 아버지 세계를 뭐라는가 하면 기득권의 세계라 그럽니다. 기득권의 세계인데 그 젊은 세대, 20대, 30대를 새로운 세대라 그래요. 아들 세대. 이 아들 세대는 항상 부친 세대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 저항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새로운 세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알을
깨지 않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세계는 20대, 30대가 우리의 부친 세대, 40대, 50대, 60대 세대를 깨부시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저씨란 말 들어봤어요? 개자 많이 붙어요. 요새 개자 많이 붙어요. 개자 많이 붙어요. 이 계저씨란 거는 뭔가 하면 기득권 중에 40대, 50대의 아저씨를 계저씨라 그래요. 그 계저씨, 그 개의 의미는 개념이 없는 아저씨. 그 개념이 없는 아저씨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틀딱충 들어보셨습니까? 틀딱충이라는 건 뭔가 하면 60대, 70대 세대를 틀딱충이라 그래요. 20대, 30대에서. 그거는 뭔가 하면 틀리 딱딱거리는 벌레라는 의미를 있어요. 이 소리를 나쁘게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젊은 놈들이 버릇없게 나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깎아내린 이 나쁜 놈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새로운 세계를 탄생시키려고 그러면은 젊은 세대가 항상 나이 많은 기득권에 저항적으로 비판적으로 해야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걸 생각하시고 계저씨 그러면은 그러네 계저씨 맞아. 틀딱충 그러면 틀딱충 맞아.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반대로 300충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300충이 뭔지 아십니까? 300충?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벌레. 그렇게 얘기해요. 300충. 200충, 300충 그런 얘기합니다. 누가요? 기득권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로 보면은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어째 생활하느냐? 그게 벌레처럼 생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거는 절대로 세상을 새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저씨 틀딱지 이게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라노스가 고추가 잘렸어요. 고추가 잘려 정액이 막 새어났습니다. 정액이 새어나가지고 정액이 서편으로 서풍을 바람을 타고 이게 바람이 바다로 가가지고 바다에서 아가씨가 하나 태어났으니 그게 누구냐? 아프로디테입니다. 아름다운 아프로디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아프로디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크로노스는 시간을 의미해요. 시간은 아까 아버지 고추 잘랐죠. 근데 그게 이제 크로노스인데 그 크로노스는 시간이에요. 시간은 뭐요? 만물을 다 잡아먹는 게 시간이에요. 늙으면 다 죽습니다. 시간은 모든 걸 다 없애버려요. 이게 그런 아까 성기자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신들의 세계에서 여기에 크로노스와 레아가 있어요. 아까 크로노스가 누구였어요? 우라노스의 아들. 우라노스의 아들인데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고추를 잘라버리고 제거하고 난 뒤에 드디어 크로노스가 이 우주의 지배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레아하고 애를 놓기 시작합니다. 애를 놓기 시작하는데 크로노스가 어떤 예언을 받는가 하면은 만약에 네가 만약에 아들을 놓게 되면은 너도 네가 아버지 제거했지? 제거했잖아, 그죠? 제거했으니까 너도 자식을 놓으면 자식이 너를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크로노스와 레아가 자식 이제 둘이서 자식을 레아가 애를 낳아요. 애를 놓는데 데메테르, 헤스티아, 헤라,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이런 애를 놓는데 애를 놓자마자 다 주워 먹어. 왜요? 왜 주워 먹어요? 안 주워 먹으면 아들한테 당하니까. 그래서 애들 다 주워 먹었어요. 주워 먹었는데 마지막에 이 제우스를 레아가 제우스마저 주워 먹게 하기 싫어가지고 뭘 주는가 하면 돈을 줬어요. 크로노스가 자식 삼키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 이게 굉장히 잔인하게 목적이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삼킨다 그랬어요. 삼킨다. 뜯어먹는 걸 그렸는데, 자 레아가 이게 크로노스요. 크로노스한테 원래 제우스를 줘가지고 이 크로노스가 제우스를 삼켜야 되는데 레아가 제우스를 죽게 하기 삼키기 싫어요. 싫어서 돌을 싸서 줬습니다. 돌을 싸줬더니만 제우스가 그걸 냉큼 삼켰습니다. 제우스는 안 죽었죠. 제우스는 안 죽고 어디가 사는가 하면 이다산 여기에 갑니다. 여기 이제 크레타 섬에서 거기서 생육을 해요. 그래서 크레타에 가면은 제우스의 동굴이 있어요.
이렇게 이 제우스 동굴, 제우스가 이 동굴에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는 이 제우스 동굴이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메티스 지혜의 여신 메티스가 뭐라는가 하면 레아 보고 여기 제우스가 다 삼켰는데 토하는 약을 먹이면은 제우스가 먹었던 걸 다 토합니다. 그래요. 토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였어요. 약을 먹였더니만 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우스는 그냥 살아있고 첫 번째 튀어나온 게 포세이돈이 튀어나옵니다. 포세이돈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는가 하면 하데스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데메테르가 튀어나오고 헤라가 튀어나오고 베스티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몇 명 튀어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우스까지 6명. 6명이 다 토해냈어요. 토해내서 드디어 신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돌 삼켰죠, 돌 삼켰, 돌도 배탄했어요. 배탄했는데 그게 뭔가, 그게 어디 가는가 하면 이 델피 신전, 델포이 신전, 아테네는 델포이 신전, 이 델포이 신전에 갖다 놨어요. 이게 뭔가 하면 대지의 배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델포이 신전에 있는 이 대지의 배꼽 온파로스는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장은 대신 이걸 갖다 놓고 이거는 박물관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계보는 드디어 레아와 크로노스에 의해서 헤스티아, 데메트르, 헤라, 포세이돈, 하데스, 제우스 이렇게 6명이 아들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는데 나중에 제우스와 헤라하고 제우스는 남매간이죠. 남매간이요. 아까 토할 때 헤라를 토했거든. 남매간이 있어 둘이가 결혼했는데 둘이가 난 아들이 헤파이스토스와 아레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빛나는 자, 번쩍이는 자, 번개. 그래서 신들 중에 최고의 신 제우스죠. 근데 이 제우스가 영토 분할을 해요. 영토 분할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영토 분할을 여기 자 이게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 원래 그리스인들은 세계를 이렇게 생겼다라 생각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뭔가 하면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고 여기가 그리스죠. 자, 그리스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이 된 이 우주에서 하늘을 다스린 자는 제우스요. 그 다음에 지하 세계를 다스린 자는 하데스요. 바다를 다스린 자는 포세이돈이고 여기에 땅에는 공동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제우스의 6형제, 제우스의 4형제하고 제우스의 아들들, 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아들, 딸들 8명에서 12명, 제우스 포함해서 12명이 등장해요. 올림포스 신에 12명이 등장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전에 신은 우라노스나 이런 크로노스 이런 신들은 지가 정권을 잡고 모든 걸 휘둘렀어요. 휘둘렀는데 제우스 시대가 되면은 12명한테 모든 권한을 분배해줘요. 분배해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공화정을 의미합니다. 공화정 권력을 분배해 줬을 때 오히려 권력이 잘 유지되더라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우스는 바람둥이에요. 제우스는 엄청난 바람둥이입니다. 이게 제우스입니다. 이 제우스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신이 하나 있었으니 그 신이 여기에 메티스라 하는 신입니다. 메티스라는 신인데 여기에도 예언이 나와요. 예언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메티스가 만약에 애를 놓게 되면은 제우스를 능가한다는 예언이요. 그러면 제우스 능가하면 제우스 잡아먹죠. 그죠? 큰일 나잖아. 큰일 나니까 제우스 이거 간부리기 안 되겠어. 안 되니. 근데 문제는 이 메티스가 벌써 임신했어요. 임신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이 제우스가 메티스 보면 뭐라는가 하면 야, 우리 작아지는 얘기 해보자. 작아지는 얘기? 작아지는 얘기 했는데 누가 더 작아질까? 나는 우선 내가 한번 개구리를 한번 대볼게. 네 한번 파리 한번 대볼래? 그래서 제우스가 개구리로 변했어요. 변했는데 메티스가 그 파리가 딱 됐어.
파리가 딱 되니까 제우스가 파리를 팍 삼켜버렸어요. 삼켜버렸어. 삼켜놓고는 안 뱉어. 안 뱉으니까 메티스가 제우스의 몸속에서 있어요. 몸속에 그냥 있어. 몸속에 있으니까 제우스가 메티스의 지혜를 본받아서 이 제우스가 지혜롭게 돼요. 지혜롭게 되는데 문제는 자기 삼켰는데 문제는 어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우스 머리가 엄청나게 아파요.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자기의 아들 헤파이스토스 보고 뭐라고 하면 요 헤파이스토스네. 요 헤파이스토스 보고 야, 내 머리 한번 쪼개봐. 그래서 헤파이스토스가 여기 도끼를 가지고 제우스의 머리를 팍 쳤어요. 팍 잘랐어. 팍 찍었더니만 거기서 애가 하나 태어났으니 이 애가 바로 아테나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미네르바, 지혜의 신, 지혜의 여신 아테나 미네르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테나가 드디어 탄생했는데 이 아테나가 탄생할 때는 이미 무구, 황금 투구를 쓰고 방패와 칼을 잡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전쟁의 신이 되는 거예요. 전쟁의 신이 되고 지혜의 신이 되는 겁니다. 이 아테나. 아테네가 이름이 아테나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가 바람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누군가 하면 이게 자기의 여동생인 헤라요. 헤라인데 헤라를 덮쳤는데 헤라가 막 반항하니까 제우스가 뭐라는가 하면 야야 헤라야 네 정실 부인으로 해줄게. 그래서 정실 부인이 됐어요. 헤라. 드디어 헤라도 등장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여자 세 명이죠. 아프로디테, 다음에 아테나, 제우스. 이렇게 해서 세 여신이 탄생했습니다. 넘어가고요. 헤라 상징하는 게 이게 공작새인데, 공작새에 대한 얘기는 좀 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헤라의 아들들입니다. 헤라의 아들들도 일리아스 전쟁에서 참여하거든요. 하는데, 여기 헤파이스토스입니다. 헤파이스토스는 헤라가 낳거든요. 제우스하고 정실 부인 헤라하고 사이에 넣은 게 헤파이스토스요. 헤파이스토스인데 어느 날 제우스하고 헤라하고 둘이 막 싸워요. 막 싸우니까 이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 편을 들어. 제우스 편을 드니까 헤라가 기분이 나빠서 이 새끼 해서 발로 빵 쳐가지고 신들의 세계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질 때 잘못 떨어서 다리가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저는 헤파이스토스고 또 이 헤파이스토스는 또 다른 전승으로는 헤라가 애를 낳는데 아니 뭐잖아 이게 뭐잖아 애가 못생겼어요. 다리도 절고 그래서 발을 뻥 쳐가지고 지구에 떨어져 버렸어. 떨어졌으니까 이 헤파이스토스는 헤라에 대해서 엄청난 이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싸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헤파이스토스인데 또 이게 또 심한 조로도 가지고 있어. 조로가 있어가지고 아테네가 이 헤라가 좋아한다고 누가 소문을 퍼뜨렸어요. 퍼뜨려가지고 아테네가 왔는데 아테네가 보자마자 사정을 해버려가지고 그 심한 조로증의 사나이. 근데 신 중에 최고로 못생긴 신이요. 최고로 못생긴 신인데 헤라가 그 원한 이제 이 헤파이스토스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헤파이스토스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야 니한테 최고로 아름다운 신 줄게.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시켜 주는가 하면 최고로 아름다운 신 누굽니까? 아프로디테, 비누스, 아프로디테요. 아프로디테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사나이 좀 부족하잖아. 맨날 심한 조로에다가 부족하니까 이 아프로디테가 바람을 피워요. 바람을 피우는데 누구하고 바람을 피우는가 하면은 이 헤파이스토스의 동생 아레스가 아레스도 이게 전쟁의 신이요. 이 아레스는 공격의 신, 무참하게 싸우는 신. 아테나는 지혜의 전쟁, 방어의 신. 좀 틀려요. 근데 이 아레스하고 둘이가 바람을 펴. 둘이 바람 피니까 이 히파이스토스 성질을 가지고 죽이려고 보여드리는 모습이요. 자, 이렇게 신들은 가만 보니까 온갖 별지랄을 다 하는 게 신들입니다. 그 다음 테티스와 지우스입니다. 드디어 이제 일리아스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 신이 누군가 하면 테티스라는 신이에요. 테티스라는 신인데, 테티스 신에 대한 예언을 프로메테우스가 해줘요. 비밀 얘기를 해줍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얘기는 뜻은 뭔가 하면 미리 생각하는 자. 그게 프로메테우스거든요. 미리 생각해요.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우스 신이
여기에 테티스가 모든 여신, 모든 여자들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신이 테티스란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신하고 제우스가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되면은 이 애가 제우스를 제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가보니까 제우스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왜요? 예쁘니까. 결혼할 수 없네? 그러니까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관계를 가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른 신들한테 주기도 싫어. 주기도 싫으니까 여기에 이 펠레우스라는 인간한테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테티스하고 펠레우스하고 결혼을 시켜. 그러니까 펠레우스는 인간이에요, 인간. 그 다음에 테티스는요, 신이요. 그래서 둘 사이에 나온 게 누군가 하면 아킬레우스입니다. 드디어 일리아스의 주인공 누구요? 아킬레우스요. 이 아킬레우스는 잘 보면 여기는 신이고 여기는 인간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난 인간. 이거는 인간이요. 인간인데 이 인간은 죽어야 돼요. 이건요, 테티스는 안 죽어요. 펠레우스도 죽어요. 근데 둘 사이에 아킬레우스가 태어났는데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 영웅이라 그래요. 영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예수의 경우에는 아버지는 요셉이고 인간이죠. 인간. 그다음에 인간이고 그다음에 마리아인데 마리아에서 예수가 안 태어났죠.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그다음 성령하고 같이 태어났죠. 성령은 신이요. 신하고 인간 사이에 태어난 게 예수입니다. 예수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영웅에 속해요. 이 영웅인데 나중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영웅하고 예수하고 같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영웅인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겁니다. 탄생할 때 문제는 이 테티스가 말이죠. 테티스가 최고로 아름다운 신인데 하찮은 펠레우스, 인간 중에도 별로 좀 뛰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펠레우스가. 이 펠레우스하고 결혼을 하려니까 결혼하기 싫어가지고 사자로도 변하고 뱀으로도 변하고 하는데 펠레우스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테티스가 같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반드시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꽉 잡고 있어야 결혼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드디어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신과 인간의 결혼인데 이게 누가 주관하는가 하면 제우스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신들이 이 결혼식에 참여를 해요. 이게 테티스인데 이 테티스의 그 그림이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까? 별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런 신 같은 존재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 펠레우스, 이 펠레우스 보니까 남자 중에 좀 아주 하찮은 남자 같이 보이죠, 그죠? 이 하찮은 남자하고 아름다운 여신이 다 결혼을 해요. 하는데 문제는 모든 신들을 다 초청을 했는데 단 한 사람 초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초청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테티스요. 이게 펠레우스입니다. 이거 누가 초청하는 거 요 여자를 초청하지 않았어요, 여자. 이거 하면 에리스입니다. 에리스인데 이 에리스가 뭔가 하면 불화의 여신이요. 결혼식에 불화의 여신 초청하면 안 되죠. 초청하면 안 돼요. 초청하면 안 돼. 그래서 불화의 여신 초청 안 했는데 근데 불화의 여신 성질이 팍 났어요. 감히 나를 초청을 안 해? 그래가지고 이 불화의 여신이 사과를 하나 탁 던져요.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사과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가져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사과를 가장 아름다운 여신한테 주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과 애플이죠. 사과인데 사과가 애플이 여러 군데 나와요.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먼저 선악과 야훼가 아담과 이브 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대체로 애플, 사과로 봐요. 사과 따먹지 마라. 그런데 사과 따먹어서 문제가 생겨버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에리스가 던진 이 사과인데 이게 대체로 파리스가 이 사과 가지고 이제 심판하거든요. 심판하는데 이 파리스가 이 사과를 가지고 심판할 때 이거 때문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트로이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파리스의 사과. 그 다음에 빌레름 텔의 사과 아시죠? 빌레름 텔이 자기 아들한테 머리에 사과 꼽아놓고 활 빡 쏘는 거 나오죠, 그죠? 이게 뭔가 스위스 독립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때 이 사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턴의 사과 들어보셨죠? 뉴턴이 사과 뚝 떨어진 거 보고 만유인력 법칙 발견했잖아요, 그죠? 세잔의 사과, 그 다음에 애플 회사. 이렇게 애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등장해요. 이 등장하는데 모든 애플이 등장하는 곳에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져요. 그죠? 새로운 세계. 예를 들면 구약 이 선악과 때문에 새로운 세계. 그 다음에 파리스의 사과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나 새로운 세계. 빌레름도 똑같이 애플에서도 아마 그걸 본따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 해서 아마 애플은 해설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게 이 새로운 세계에 사과가 등장하느냐는 건데, 원래 선악과, 선과 악의 과일은 말룸이라는 라틴어예요. 근데 이게 사과가 말루스에서 발음이 비슷해요. 비슷해서 사과를 무슨 의미로 썼는가 하면 선악과의 의미를 쓴 겁니다. 선악과의 의미라는 것은 좋은 것과 악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그러면 좋은 거에 나쁜 악이 덤벼들어야 새로운 세계가 창조돼요. 그런 의미로 이 애플은 새로운 세계 창조의 의미로 애플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우스가 여기에 이 여인들 세 사람, 여인들 이제 이 사과를 딱 던져놓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이 사과를 가져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져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등장하는 세 여인 신이 있었는데 그 세 여인, 아름다운 세 여인이 서로가 뽐내는 세 여인이 신이 누구냐 하는 건데, 여기 에로스요. 에로스가 있는 신은 여기 아프로디테, 에로스가 아니네. 에로스가 아니고, 여기 투구 보이죠? 투구가 보이면 여기 누군가 하면 아테나가 돼요. 아테나가 되고, 요것은 아프로디테가 되고, 요게 헤라가 돼요. 헤라가 되는데, 제우스가 원래 심판해야죠. 제우스가 왜 신들의 최고 높은 위치니까 심판을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헤라는 지 마누라요. 그 다음에 여기 아테나는 누구요? 아테나는 자기의 딸입니다. 근데 여기 아프로디테는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하면 우라노스의 정액에 의해서 탄생되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다른 전승이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에서 나오는 여기에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의 딸로 나와요. 틀립니다, 조금. 제우스의 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딸 둘의 마누라니까 누가 제일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얘기하기 힘들죠? 힘드니까 전령, 헤르메스 전령을 파리스한테 보내요. 여기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인데, 이 헤르메스는 원래 사기꾼이고 장사의 신이고 나그네의 신이고 이런 신들인데, 여기 장사의 신, 장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핸드백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핸드백인데, 핸드백 중에 가장 비싼 핸드백이 뭡니까? 에르메스요. 에르메스 핸드백 하나 5천만 원, 1억씩 가요. 무슨 똥 같은 거는 비교도 안 돼. 그래서 이게 바로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인데, 이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이게 비서실장이기도, 전령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불러가지고 여기에 파리스한테 가가지고 파리스에 네가 판정을 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파리스는 어떤 사람이냐? 파리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파리스는 여기에 트로이성, 아까 나왔었죠, 그죠? 트로이성에
트로이 왕이 누군가 하면 프리아모스입니다. 프리아모스 그 부인이 헤카베거든요. 프리아모스와 헤카베 사이에 장남이 누군가 하면 헥토르입니다. 헥토르는 트로이 전쟁에서 최고의 영웅, 마지막에 아킬레우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헥토르인데, 이 헥토르야말로 이 트로이 전쟁에서 최고로 영웅이고 아킬레우스보다 더 뛰어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헥토르입니다. 두 번째 왕자가 누군가 하면 파리스입니다. 파리스인데, 이 파리스는 이 애를 놓을 때 예언이, 파리스는 트로이를 망친다, 망하게 할 놈이 파리스다, 이렇게 예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파리스를 저 멀리 이타섬 쫓아버려요. 크레타섬으로 그냥 버려버립니다. 죽으라고 버려버렸어요. 버렸는데 살아난 거죠. 그 다음에 데이포보스. 이 데이포보스는 누군가 하면은 나중에 파리스가 죽어요. 트로이 전쟁은 파리스가 죽은 걸로 안 나오지만 파리스가 죽습니다. 파리스가 죽었을 때 파리스가 데려간 여자 헬레네가 누구 부인으로 다시 되는가 하면 동생인 데이포보스의 부인으로 돼요. 부인으로 됐다가 데이포보스도 죽습니다. 데이포보스로 죽어가지고 자기 진짜 남편 메넬라우스가 딱 왔을 때 헬레네가 젖가슴을 탁 보여줘. 메넬라우스한테. 메넬라우스가 젖가슴 딱 보고 그냥 그 젖가슴에 반해가지고 그 바람 피우는 여자를 데리고 다시 가서 삽니다. 예, 그런 관계. 여기서 문제되는 게 누구요? 파리스죠. 파리스는 트로이를 멸망시킬 왕자라 그래서 어디로 버리는가 하면 여기에 이라산, 크레타 섬에 버립니다. 크레타 섬에 버렸는데 죽으려고 버렸는데 목동이 살려줘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여기에 오이노네라는 여자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까지 한 상태의 왕자가 파리스입니다. 그래서 헤르메스 넘어가고요. 자, 파리스가 드디어 심판을 해요. 심판하는데 이 아들이 신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뇌물을 쓰기 시작합니다. 파리스한테. 어떤 뇌물을 쓰는가 하면은 먼저 헤라. 이 헤라죠. 헤라인데 헤라는 파리스한테 네가 만약에 나를 최고의 미녀로 선정해 주면은 내가 너한테 모든 권력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 다 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투구에서 이거 아테나요. 요거는 헤라는 왜 헤라인가 하면 여기 공작새가 있잖아요. 그죠? 공작새가 있으면 헤라요. 여기 투구가 있으면 여기 아테나. 아테나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네가 만약에 나를 뽑아준다면은 나는 너에게 모든 지혜를 다 주겠다. 지혜 다 주겠다. 재산을 다 주겠다. 이런 의미도 돼요. 돈 다 주겠다. 그런데 여기에 아프로디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프로디테는 파리스 보고 네가 만약에 나를 최고의 여신으로 선정해 준다면은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뇌물을 주겠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왜 아프로디테 선택해요? 이 권력 있으면 여자 마음대로 막 들어오는데, 돈 있으면 여자 막 들어오는데. 파리스는 왕자기 때문에 권력이다 이런 입이 다 파있기 때문에. 예, 그게 그렇게 나와요. 해석을 그렇게 해요. 이 파리스의 오만함 때문에 아프로디테를 택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다르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게 그렇게 해석이 나오거든요. 다르게 해석하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먼저 여기에 인간의 선택이 나와요. 선택이 나오죠. 원래 전에 아까 얘기했죠. 전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는 인간의 선택은 없어요. 신이 정해진 대로 인간은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인간은 드디어 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선택이라는 게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 가수가 누구죠 여기? 김연자죠. 김연자의 그 영화 그 노래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에 나오는 가사 중에 뭔가 하면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결혼이 중요합니까? 연애가 중요합니까? 결혼이 중요하죠. 왜요? 결혼은 내 인생이 걸린 게 결혼이요. 연애는요. 연애는 인생이 안 걸렸어요. 바꾸면 돼, 그거는 연애는. 그러니까 연애는 네 멋대로 해라. 연애는 네 멋대로 하는데 그것은 필수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신이 정해진 절차일 뿐 절대로 중요한 건 아니다. 필수란 건 그런 의미요. 필수란 거는 신이 정해준 절차. 그거요. 선택은요. 선택은 인간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 이거요. 자유로운 선택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할 때 여자를 잘 골라야 어떻게 돼요? 여자를 잘 골라야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선택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요. 신의 결정에 의해서 신이 결정한 그래서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죠.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나 같으면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저라면은 여기에 있는 헤라를 선택하겠어요. 왜요? 헤라를 선택하면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권력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누구 얘기? 기신제죠. 기신제가 뭐라는 줄 압니까? 기신제 이게 바람꾼이거든요. 바람꾼이고 이게 양다리가 아니고 문어다리요, 이 사람은.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권력은 최고의 체험제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자들이 스스로 주위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든다. 몸 그냥 막 준다. 이 사람 얘기예요. 이 사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돈도 마찬가지요. 돈이 많으면요.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권력에 의해 몰려든 여자, 돈에 의해서 몰려든 여자들은 무엇 때문에 몰려들었어요? 권력과 돈 때문에 몰려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권력과 돈이 없어지면 뭐가 돼요? 없어지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질 여자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인간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여기에서 생겨날 수가 없어요. 생겨날 수가 없고 또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인간적인 성격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한다면은 사랑이야말로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돈과 권력을 벗어난 인간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서 진실한 사랑은 싹틀 수가 있어요. 진실한 인간관계가 싹틀 수가 있기 때문에 파리스가 선택한 아프로디테는 바로 그러한 면을 반영해서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어요. 아프로디테를 선택하니까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쥐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쥐어들는데 그 아름다운 여자가 누군가 하면 헬레네라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습니까? 별로지. 이게 트로이 전쟁에서 나오는 헬레네, 이게. 헬레네인데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냥 아무 때나 구해놓고 보는 눈에 따라서 이게 아름다울 수 있고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헬레네 딱 찍었습니다. 헬레네 붙여줄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헬레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이 여인이 레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레다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레다라고 하는 여인은 틴다리우스라고 하는 카르타고의 왕비였어요. 왕비였는데 너무 예쁘거든. 너무 예쁘니까 제우스가 백조로 변해서 이 여인과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날 저녁에 이 레다가 틴다리우스라고 하는 왕하고 다시 또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했어.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데 알을 2개 낳는데 그 알에서 하나는 크리타임네스트라는 여자하고 그 다음에 카스트로라는 남자가 태어나고 또 한 알에는
헬레네가 태어나고 또 한 남자는 필리데우케스라고 하는 남자가 태어났어요. 여기에 중요한 여자 두 사람, 하나는 헬레네하고 하나는 클리타임네스트랍니다. 헬레는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카르타고의 왕하고 다시 결혼을 해요. 메넬라우스 처음에 결혼할 때. 그 다음에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하면요, 미케네 왕, 그리스의 총사령관 아가멤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 여기 오디세우스가 나와요. 오디세우스가 나오는데 오디세우스도 아름다운 여인을 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문제는 아름다운 여인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최고의 권력, 최고의 재력을 가져야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을 가지면은 뺏깁니다. 오디세우스가 그걸 잘 알아요. 잘 알아가지고 거기 경쟁에 안 끼어들어. 안 끼어들고 이게 틴다리우스의 삼촌, 조카인 펠레로페하고 결혼을 해요. 펠레로페하고 오디세우스 결혼해서 텔레마코스가 태어나는데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인 누굽니까? 헬레네가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해요. 그래서 이 헬레네라고 하는 여인은 인간 레다하고 신 제우스하고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헬레네라는 여인도 영웅에 속해요. 여자 영웅에 속해서 이 트로이 전쟁에서 끝까지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죠. 온갖 바람 다 피고 난 뒤에 이 남편이 누군가 하면 메넬레우스거든요. 메넬레우스인데 메넬레우스한테 젖가슴만 보여주고 다시 결혼해서 산다니까. 예,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기 누군가 하면 여기에 헬레네고 여기에 아프로디테. 요거는 에로스인데 아프로디테 아들이요. 아들이 여기 붙여주려고 이제 파리스를 데려와요. 데려와서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지는데 함부로 이게 이 남편 왕인데 한편 그렇게 못하니까 이 남편이 자기 외할아버지에 돌아가셨어요. 조문 가는 사이, 그 크레타로 조문 가는 사이에 눈이 맞아서 부부 관계를 맺었습니다. 부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리스인데 이 파리스가 여기에 누구 헬레네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그리스에서 트로이로 가요. 트로이로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카르타고 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가지고 가버려. 다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트로이 섬으로 드디어 갔습니다. 갔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헬레네라고 하는 여인이요. 이 헬레네라고 하는 여인은 그리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헬레네란 여인이요. 그래서 서로가 헬레네를 차지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왕들이 40명의 왕들이 헬레네를 차지하려고 해요.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제 오디세우스가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는가 하면 좋다. 헬레네를 차지하는 건 좋은데 그것은 헬레네가 찍는 남자가 하고 결혼한다. 그 대신 떨어진 40여 명의 왕들은 헬레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같이 힘을 합쳐서 헬레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서약을 딱 해요. 서약을 딱 한 상태이고 또 이 헬레네라 하는 여인은 그리스 전체 자존심,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모든 왕들이 탐내던 여인인 그리스의 자존심인데 이 그리스의 자존심이 어디로 갔어요? 트로이 성으로 갔으니 이 트로이를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헬레네의 본 남편은 메넬라우스라는 왕이었죠. 됐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 전쟁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참여해야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아킬레우스가 참여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은 깨가마는 오디세우스가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를 억지로 해서 참여시켜서 드디어 전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나갈 때 여기에 10만 명의 대군을 모아서 트로이로 침략해 들어가게 돼요. 침략해 들어가는데 그 과정은 드디어 이제 일리아스의 핵심으로 들어가요.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쟁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은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 때 그 전쟁도 마찬가지로 전쟁 내용 읽어보시면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는 깊은 의미들이 많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